네, 중국을 향한 미국의 법인세 공격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미국 같은 경우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직접 전쟁을 한다고 해서 이긴다라는 결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국가 재정을 빠르게 소모시켜 본 적이 있었죠. 베트남전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재정 적자를 못 견뎌가지고 근본 이제를 포기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경제적 위기였었죠. 근데 운이 좋았던 건지 뭐 고였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 중동에서 오일 쇼크가 벌어졌어요. 그 덕분에 세상의 돈이 중동으로 쏠렸고 그 중동의 돈이 다시 영국이랑 미국에 예치가 됩니다.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됐다라는 거죠. 그 이후부터 이제 미국은 일방적인 힘을 가지게 됐고요. 그 힘을 짧고 굵게 끝낼 수 있었던 이라크전 외에는 20년간 무력을 사용한 전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트남보다 훨씬 더 큰 중국이 이번에 도전을 하게 된 상황인 거죠. 지금은 여건상 이제 무력으로 전쟁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꼭 무력을 쓰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옐런의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이 굉장히 큰 공격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149개다가 제안서를 발송했어요. 법인세를 21%로 최하한가로 맞추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1% 이하로 법인세 받기 없기. 한마디로 지금 법인세 우리 올립시다. 다 같이 인상합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독일이랑 프랑스랑 IMF는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국가가 재정 적자를 펼쳤는데 다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하는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뭐 할 핑계가 없었는데 나는 미국 때문에 한 거야. 미국 따라 한 거야. 이렇게 하면 되니까 당연히 찬성을 했겠죠. 근데 이게 왜 중국을 공격하는 법률이냐? 잘 생각해보면요. 중국은 법인세가 25%입니다. 그러면 하한가를 21%로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중국한테는 타격이 없겠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본토에서 수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홍콩이라던가 싱가포르에다가 법인을 만들고 여기를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 길을 차단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세계 7위 조세 피난처예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법인세가 16.5%입니다. 그러면 홍콩이 법인세율 하한선을 맞추려면 4.5%를 올려야 되는데 굉장히 타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무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패권이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럼 홍콩 기업이 타격을 받고요. 우회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홍콩을 뭐 이제 강제로 흡수한 효과가 없게 된다는 거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세계 9위 조세 피난처고 뭐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조세 탈피 목적으로 싱가포르에다가 법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법인세가 17%예요. 그러면 4%를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고 우회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법인세 매출 발생국에다가 이제 징수를 하자라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기존의 법인세가 본사가 낸단 말이에요. 본사에 있는 국가에다 납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돈을 벌지만 나는 한국에 사업장이 없어. 그러니까 난 한국에다가 사업을 한 적이 없어. 근데 그냥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이트인 우리 사이트로 와서 이용해 준 거고 그 돈은 당연히 미국에서 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뭐냐면 돈은 전 세계에서 벌고 세금은 미국에다 납부를 하겠다. 이게 지금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었었는데 그래서 프랑스가 2019년에 한번 들이받았죠. 디지털세라고 합니다. 2019년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말하죠.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매출 거기에 연 3%씩은 세금으로 디지털세를 내라. 결국 뭐냐면 사업장이 뭐 프랑스에 없다 하더라도 우린 그런 꼼수 허용 안 할 거야. 그냥 세금 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금 많아지니까 그냥 이러는 거죠. 오케이, 좋아. 그런데 이렇게 합시다. 우리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 회사 말고 모든 회사, 모든 업종을 다 이렇게 하자. 이러는 거예요. 현지에서 번 돈은 현지에다 세금을 납부하자. 굉장히 이거는 엄청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 거냐 봐야 되는데 우선 유리한 나라들은 수입국이에요. 다국적 기업이 적은 나라들, 보통 소비를 해주는 나라들이 있겠죠. 미국이라던가 유럽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불리한 나라들은 수출국입니다. 다국적 기업이 많은 국가들도 불리해요. 한국,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불리하겠죠. 그리고 미국도 불리하죠. 왜?
글로벌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도 불리하겠죠. 글로벌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누가 가장 피해를 볼 것이냐로 봐야 되는데 그 기업이 중국이다라는 거죠. 뭐 한국도 피해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인세 매출을 발생국에서 징수하자라는 게 꼭 좋은 얘기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탄소 국경세예요. 이거 2023년에 도입하기로 한 건데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이 이제 해외로 이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나라에서 너희는 환경 오염을 시키는 나라니까 뭐 벌금을 1,000억 이상 내라라고 했는데 뭐 다른 나라로 갔더니 벌금을 100억밖에 안 내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매년 900억씩 절약이 되겠잖아요. 그러면 기업을 해외로 이전하자라고 하는 거면 그럼 이 나라는 환경 규제를 하려고 했다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탄소 발생하는 기업이 만든 제품 자체에다가 관세를 부과하자. 한마디로 기업이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놓고 세금을 때리자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탄소 발생 가장 많이 하는 기업 볼까요? 철강, 시멘트, 정유, 화학입니다. 여기에 뭐 해운도 해당될 거고요. 그러면 제조업이 많은 국가들, 뭐 해운 많은 국가들, 정유, 화학 많이 하는 국가들 어디입니까? 중국, 한국이죠.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석탄 발전 비중이 높은 나라도 있는데 뭐 여러 나라가 해당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신흥국들, 대표적으로 중국을 타겟으로 잡은 겁니다. 뭐 물론 중국이든 한국이든 간에 석탄 발전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이거를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면서 자꾸 줄여달라고 하겠죠. 그래도 2023년에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대처할 거냐? 태양광 비율 같은 경우를 높여가는 전략을 쓸 거고요. 여기에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게 중국을 잡으려고 하다가 한국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인데요. 2015년에 중국은 한번 발작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2015년 6월에서 9월까지 이 상해 증시가 차이나 쇼크로 인해서 30% 넘게 하락했어요. 뭐 물론 그 전에 갑자기 2배 넘게 오르는 기현상이 있었다라는 점이 원인 됐었겠지만요. 11월 달에 다시 반등을 해줍니다. 하락하고 나서 반등을 했는데 12월 달에 살만하니까 미국이 이러죠. 살만해? 내가 보내버릴게 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을 해버려요. 상해 증시가 그대로 25% 하락을 해버립니다. 30% 하락하고 회복하려다가 25% 또 하락하면서 이제 중국 증시가 한동안은 일어서지 못하는 상태가 됐었죠. 뭐 그때 여파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후로 지금 뭐 상해 증시가 크게 상승한 적은 그때 이후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의 투자 매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요새 말하는 강달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러면 신흥국의 투자 매력이 감소하겠죠. 세상의 돈이 결국은 정해져 있어요. 미국이 매력 있으면 결국 신흥국에 갔던 돈들이 미국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러면 신흥국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 신흥국 안에서는 자금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럼 신흥국 투자 자금이 감소가 되니까 증시 자체도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올해는 안 한다라고 했지만 이번에 파월의 말을 들어보면 이래요. 올해 안 한다. 올해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년에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파월이 3월 고용률 좋고 경기 좋다, 지표 좋다, 베스트 이랬어요. 자, 그러면은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만한 근거 자료가 확보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올해까지는 경기를 살리는데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약간의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중국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경기를 살려야 된다. 먼저 경기부터 확실히 살려놓고 나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 또는 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한 박자 더 빠르게 해서 금리를 올리겠다. 결국 돈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전략을 쓸 겁니다. 대표적인 전략이 쌍순환 전략이라고 그래서 내수도 살리고 수출도 살려서 초호황을 만들겠다. 이게 지금 쌍순환 전략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는데요. 중국이 긴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 초에 실업률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돈을 다시 풀면 이제 부동산 거품이라던가 기업 부채 심각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면은 또 미국이 원하는 금융 공격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럼 긴축을 오래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긴축할 것 같진 않고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경기 부양을 함으로 인해서 좀비 기업들 좀 다 털어내고 살릴 기업 위주로 살리겠다. 아마 중국으로 치면 대기업들 위주로도 살아나는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상 결과를 보면요. 미국의 의도대로 된다라고 하면 중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무력으로 붙기도 전에 세금으로 또 금융 공격으로 중국을 무너뜨리려는 전략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세금만으로 국가가 무너진 적은 없어요. 세금으로 인해서 기업의 이익이 감소할 거고 신용도가 떨어지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달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무너지는 기업들이 탄생하면서 신용 등급이 떨어지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리스크가 커지고 회사채 금리가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자금 유출이 벌어지는 현상과도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완성하려면 올해는 아니고 한 내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바로 공격하기에는 미국도 그다지 힘이 없습니다. 이제 중국이 이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지, 물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처 여하에 따라서 판은 또 바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어떤 사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